네, 정부가 조금 전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또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발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림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예고된 이후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했는데 결국 정부가 강행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시행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게 핵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필수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 지정되는데요. 필수 요건이 원래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 재건축 사업장이 우선 가시권 내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그리고 선택 요건 가운데 직전 12개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시군구의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 이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의 기준을 특별시나 광역시로 넓혀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단지마다 사업 진행 단계가 달라서 적용 시점이 어떻게 변할까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됩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단지들이 늘어난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 이익보다 크다며 과도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게 핵심이죠. 이 때문에 로또 분양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나왔죠? 네, 전매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 거주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현재 3, 4년에서 불과했는데 이를 5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만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0년 동안 팔 수 없는 겁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기간 5년을 민간 택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당 진로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의원 10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당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인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당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을 공식 요청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탈당을 해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러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 여러 가지 대화와 절충을 나눠봤습니다마는 여전히 정동영 대표의 입장은 확고부동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우리 민주평화당 속에서 그동안 대한정치연대 활동을 해왔던 10분의 국회의원들이 오늘 탈당을 결심하고 정말 무겁고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고로 지금 민주평화당에 있는 광주 북부의 김경진 의원께서도 오늘 오후에 아마 탈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주요한 부분만 낭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경기 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 위기와 안보 불안,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비롯한 한일 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막말과 나무 탓만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 정치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 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 세력은 현재 4분 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의 실망한 민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한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 체제 극복과 한국 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 보수와 가짜 진보를 퇴출해서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 세력 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네,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겠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10명이 지금 집단 탈당을 선언하는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양당 체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3지대 정치 세력 규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회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보면 탈당한 의원들이 잔류 의원보다 많은 상황인데 민주평화당 향후 행보 여의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은 민주평화당에서 제3지대 구축을 하자는 목소리를 냈던 비당권파로 분류됩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를 포함해 10명은 대한정치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정동영 대표가 물러나고 당을 새로 꾸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대표 등 당권파가 당내 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며 맞서면서 여러 번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당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경진 의원 역시 대한정치연대와 별개로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화당 소속 의원은 정동영 대표와 조배숙, 황주홍, 김광수 의원 4명만 남게 됩니다. 물론 바른미래당 소속인 박주현 의원이 평화당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평화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적어 원내 4당 지위를 잃게 됩니다. 대한정치연대가 총선 전 신당을 창당하면 평화당은 총선 때 기호 6번을 받게 됩니다. 정 대표는 잠시 뒤 분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 집단 탈당이 야권발 정계 개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지금 이와 별개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지금 여야가 맞붙고 있죠. 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여당과 부적격자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 보복과 미중무역 전쟁 등으로 엄중한 때에 이뤄졌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별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별로 잘 운영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런 언급은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미리 앞장서서 후보자를 엄호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했던 반국가 조직인 산호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었다며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할 때 당시 민주당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SNS 발언 등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게 한 것이 도를 넘었다며 국민 통합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천정보청사 인근에 마련된 사무실로 오늘 아침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청문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인에 대한 이 악성 루머들을 SNS를 통해서 유포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고 하는 이런 서비스도 유행이 될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극히 이 악영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뉴스와 관련해서도 그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타국가의 입법례나 그 규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이 체계화된 그 체계들을 제도들을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신상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첫 재판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유정의 정식 재판은 사건 발생 80여일 만이고요. 검찰에 기소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고유정 첫 재판이 오전 10시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고유정이 오늘 모습을 드러냈죠?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 씨는 앞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 씨가 호송차에서 내렸을 때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고 씨가 재판장에 들어설 때 방청석 곳곳에서 고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고 씨의 정식 재판은 기소된 지 40여일 만이고 고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고 씨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 2달 만입니다. 고 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에 34명이 들어갈 수 있지만 법정 앞은 이른 오전부터 방청권을 배부받으려는 시민 80여 명과 취재진 등 150여 명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2층 201호 법정 앞부터 1층 제주지법 후문 입구까지 고 씨의 재판을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는 만큼 어떤 견해를 밝힐지가 관심입니다. 고유정은 지난달 공판 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도 고 씨 측에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하는 듯한 내용이 있다며 왜 검색했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이번 첫 공판에서 고 씨 측이 우발적 살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추가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를 맞아 우리 국민이 성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대남 비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두 나라 교류가 속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문화계는 물론 교육계와 지자체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강릉 명주 인형극제. 4차례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팀 공연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팀 초청을 취소한 겁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국민 정서가 모두 같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의 뜻을 같이 하고자 취소하게 되었고요. 다음 달 열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도 6개 일본 팀의 공연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일본과의 교류 중단은 교육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본 오사카 국제과학축전 참가 계획을 취소했고 교원 해외 연수 지역을 일본에서 싱가포르와 호주로 바꿨습니다. 일본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학교도 강원도에서만 15곳에 이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 90% 이상이 장소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바꾸게 됐어요. 지방정부 관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강릉시는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잠정 중단했고 인천시는 교류 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군과 양구군은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길어지면서 분야마다 양국 간 교류나 협력 취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올려받는 게 어렵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다가올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114달러 13센트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대선 자금 모금 행사에서 한 말입니다. 어린 시절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닌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겁니다. 이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증액한 것을 자화자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초 타결된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미국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을 제시한 만큼 근접한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관련 언급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협상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요한 인상 시나리오가 이미 작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거친 표현을 담은 담화를 또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을 향해서는 친서 외교를 이어가면서 대화 재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와 미국 사이에서 온도차를 보이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일단 북한 담화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에도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어제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첫날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해 성의 있는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의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자신들이 대화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화는 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남북 대화는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 그러니까 막말에 가까운 단어를 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측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 국장은 청와대가 전시도 아닌 때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소동이라고 말했고요. 새벽잠을 설쳐대며 허우적거린다. 겁먹은 개가 요란스럽게 지저대는 것 등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장관의 실명도 거론하면서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허튼 막말을 늘어놓는다면 기름으로 붙는 불을 꺼보려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까지 어느 나라나 다 하는 미사일 시험이라고 인정했는데 남측만 군사적 긴장 격화라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우리한테는 이렇게 비판적인 메시지를 보내는데 미국에는 대화 재개 손짓을 보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한미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트위터가 올라온 건 북한이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15시간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친서 내용을 공개한 건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미를 축소하고 또 실무 협상 재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북한의 의도인데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와 미국 사이에서 보이는 걸까요? 네, 북미 관계와 분리해서 대남 압박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북한의 이런 입장이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노이 결렬 이후 남북 간에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장기간 불발되고 또 최근에는 북한이 한미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위 높은 비난이 나오면서 과거 통미봉남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북미 관계 진전을 통해서 남북 관계 선순환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 실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래식 전력 개량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기 실험의 명분이 필요해서 표면적으로 남측을 구실로 삼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외무성 공식 담화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담화이고 한미 훈련에 대한 해명이 있다면 접촉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만큼 남북 대화를 위해서 남측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네,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북미 실무 협상이 빨리 시작이 되고 또 진전이 더 돼야 남북 관계의 향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 등을 봤을 때 조만간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은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월 하순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류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는데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 담당자가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 부장에서 류용호 외무상으로 바뀐 만큼 유엔 총회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면 사실상의 고위급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실무 협상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조만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신항망은 기존 화물 적체를 해소하고 또 동북아의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진행하는 대표적 국책 사업입니다. 무려 1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성은 물론 부산신항의 향후 경쟁력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일대의 치마 실태를 김승재 기자가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부산신항. 신항의 주요 시설 가운데 하나가 국내 최대 규모의 배후 물류단지입니다. 이곳 물류단지에는 항만으로 들어온 각종 제품들을 각 업체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항의 웅동 배후 물류단지에서 심각한 집안 침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평평해야 할 바닥은 한쪽으로 기운 흔적이 확연합니다. 둥근 병을 놓자 기운 쪽으로 빠르게 굴러갑니다. 화물 적재용 철제 구조물은 한쪽으로 기울어 화물을 아예 바닥에 쌓아뒀습니다. 요거는 치마 안 하고 요거는 내려앉아서 보게 이게 갱사지기도 해가지고 균열이 사방으로 막 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거를 이제 다시 자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48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웅동 배후단지는 2013년 말 업체 입주 직후부터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내 한 업체의 침하 정도를 측정한 결과 이미 45cm 넘게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90%가 심각한 집안 침하 현상을 하소연했고 결국 부산항만공사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부산신항은 중국 항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첨단 전자제품 위주로 다국적 업체를 배후에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배후단지의 심각한 집안 침하로 첨단 전자제품은커녕 일반 제품 제조업체도 외면하는 항만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이번 대책, 과연 집값 안정을 되찾을 특단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연결해서 짚어보죠. 자, 고종환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좋지 않아서 이 시행 발표를 좀 연기하나 했는데 오늘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네. 발표 내용의 핵심을 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은 그동안 한 달 전에 예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 당정 간에 또 당청 정 간에 상당한 좀 그 우여곡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택지비에다가 이 기본인 건축비를 정해서 분양가 상한선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반대했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그 정책적 의지가 결국 오늘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이르기로 되어 있고 이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주는 메가톤급 그런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민간 택지가 상한되는데 가장 핵심은 직격탄을 받는 곳은 강남 재건축 재개발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까지는 피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렇게 이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주자 되면 공고 때부터. 네, 공고 예. 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었잖아요. 예. 여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은 악화되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부담금은 높아지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당장 이 강남이나 마용성 이런 쪽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가격은 좀 직격탄을 받고 하락할 수밖에 없다. 수익성이 저하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과천이라든지 지방의 대대광이라고 그래서 요즘 대구, 대전, 광주 지역도 많이 들썩였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서울 전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지방도 들썩이는 지역들은
분양 상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파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메가톤 끝파장, 그래서 이제 극약 처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투기과열지구가 모두가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 전 네. 지역은 해당이 돼서 뭐 서울 전체 재건축 사업장은 우선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고요. 예, 서울 전체가 다 해당이 되죠. 그렇죠. 전국에도 투기과열지구도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대광, 대구, 대전, 네. 광주도 지금 피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뭐 과도한 시세 차익하고 일명 이제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보완책들도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전매 제한도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최대 분양권 전매 10년이라면서요. 제한도 예. 당연히 이번에 적용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걸 이제 2배 이상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서 한 3년 정도인데 예. 몇 배 이상,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이니까 사실은 일단 분양을 받고 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입주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전매가 안 된다는 점에서 예. 그만큼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고 투기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서울 지역이나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한 10 내지 20%, 많게는 20 내지 30%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분양가 그러니까, 인하 효과가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인하 효과. 예, 그렇게 예. 보면 상당히 이번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기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 올 것이다. 이제 이 부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시장에 주는 가장 큰 충격파는 역시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재건축의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분양가가 내리면 소위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좀 낮아질 것이다. 상승 압력이. 예. 그래서 저는 올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좀 들썩이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는 전환기, 네.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로또 분양이 일어나서 소위 실수요자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사실은 청약 대기 수요, 그러니까 신규 분양 시장은 더 과열될 우려도 있다라는 점은 예. 하나의 좀 문제점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분양가 전매 제한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함께 나온 이유로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정부가 이 카드까지 지금 쓴 거는 지금 집값 반등세가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상승 그렇죠.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은 집값 상승폭은 크지는 않아요. 아, 시장 그래요? 현재 흐름을 한번 짚어보면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로 전환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올해 4월 들어서 이게 재반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면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똘똘한 한때에 대한 선호,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도 저는 적정한 시점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선제 대응하겠다는 이런 방침이군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4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예. 이제 강남부터 오르더니 마용, 성광이라 해서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또 동작구까지 오르고 또 지방도 오르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예. 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이러한 대응은 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잘한 선택이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규제 일변도 정책이 근본 해법인가? 근본 장기적으로 해법인가? 집값을 근본 해법은 되기가 어려워요. 예. 앵커께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예요. 예. 그리고 금리가 인하됨으로 해서 시중에 1,100조가 넘는 부동자금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주식이나 자본시장이 불안하니까 예.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분양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집값은 그렇게 2%, 2 내지 3% 올랐는데 분양가는 12% 이상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많이 올라서 집값을 자극했다. 이런 정부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양가가 오른 것만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우려를 이번에 불식시키지 못한 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든지 네. 아니면 상기 신도시에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예를 들면 1길대의 분당이나 2길대 판교처럼 강남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체 신도시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좀 예. 불안해하고 이 전월세 가격도 내려가지 않으니까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것들이 집값이 들썩이는 근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값을 잡더라도 공급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뭐 집값이 오르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우려도 나오는데 지금 고정화 네.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걸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선제 대응 카드로 효과가 있지만 공급 부족 우려 같은 데 대한 대책이 추가로 조금 더 마련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제가 볼 때도 지금 집값의 상승 흐름은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 바로미터 기능을 하잖아요. 예. 소위 이제 리딩 마켓이라고 그래서 선도 시장의 역할을 해온 것인데 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 강남의 재건축이 꺾이는데 일반 아파트가 계속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부동산 경기의 그 상승 사이클 측면에서도 올해 집값이 지금 5 내지 6년째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6년 이상 지속적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분양가 상한제가 나옴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변곡점 내지는 전환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한데 예. 문제는 서울은 가뜩이나 구조적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좀 우려되는 게 정부 측에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2021년에는 입주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도 억제하죠. 또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건설회사는 공급을 더 줄일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올해와 내년은 제가 볼 때 입주 물량이 조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년 4만 내지 5만 가구가 신규 입주가 일어나야 적정한 공급 물량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2021년경에는 민간 연구소의 그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입주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서 예. 이제 상기 신도시는 2022년 이후에야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최초의 신규 분양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부 당국에서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만 놓고 이제 마지막 끝이다가 아니라 예.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라든지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으면 2021년경에 다시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불안해지고 집값이 오른다면 예.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 부족 지역에서의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 장치는 우선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득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집을 사고 싶은 그 실수요자들 지금 적기냐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인데요. 실수요자들은 서울이나 소위 인기지역 이런 곳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2040년까지 또 인구가 2030년까지 가구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런 면에 본다면 모든 지역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네. 서울과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는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많이 줄은 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이건 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청약 통장이나 가점을 이용해서 신규 분양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는 좀 줄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슬림화라든지. 네, 왜냐하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에 적기, 호기가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예요. 다만 청약 경쟁은 서울은 더 과열될 우려가 있죠. 그렇게 되면 가점 쌓기,
자기의 점수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약 가점 높은 분들은 이 상한제 시행된 이후에 분양되는 물량을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훨씬 유리해졌죠, 경제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미국 대표 사절로는 펜스 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은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다음 날인 10월 23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 주최의 환영 만찬이 도쿄 뉴 오타니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왕 거처인 고쿄에서 개최하는 즉위식에 국교를 맺은 전체 국가인 195개국의 정상과 주일대사 등을 초청했습니다. 네, 겁먹는 개의 바보 표현까지 등장한 북한 외무성 담화. 자,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나도 마음에 든 적 없다. 이렇게 묘하게 북한을 거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 모드인데요. 통미봉남이 노골화됐다. 대북 짝사랑 이제 그만해라. 야당 비판은 격렬해지고 있는 반면에 이건 그냥 북한 대내 결속용 메시지다. 통미봉남이 아니라 선미후남을 꾀하는 의도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잠시 뒤에 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